비웃지 마세요. 65세,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대학교 복도를 닦는 청소부 할머니. 학생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교수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텅 빈 연습실에서 이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그날 음악대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던 천재 피아니스트. 그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청소부가 된 이유. 그것은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서울 한복판 어느 대학교 정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마른 체구, 남색 작업복 위에 걸친 낡은 점퍼, 그리고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가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김순옥, 65살, 이 대학교 음악대학 건물을 청소한 지 올해로 꼬박 12년째였습니다. 수의실 앞을 지나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지만 경비원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오래전에 서운함은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운해할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인 지 이미 오래였는지도 모릅니다. 건물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이 웅하는 소리와 함께 긴 복도를 비췄습니다. 새벽의 음대 건물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악기 소리도 없는 텅 빈 침묵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끌고 1층 끝 화장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닫고 세면대를 문지르고 바닥에 고인 물을 걸레로 쓱쓱 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긋하며 지나갈 이 공간을 할머니는 매일 새벽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6시 반이 되면 1층 청소가 끝나고 2층 연습실로 올라갑니다. 이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연습실마다 놓인 피아노들. 어떤 것은 뚜껑이 열려 있고 어떤 것은 악보가 펼쳐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습실 문을 열 때마다 잠깐, 아주 잠깐 멈칫하곤 했습니다. 검은 건반 위에 먼지가 앉아있으면 마른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았는데 그때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 8시,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하면 할머니의 하루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할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헤드폰을 끼고 악보를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학생, 친구와 수다를 떨며 할머니의 양동이를 휙 피해가는 학생. 할머니는 복도 한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워주세요. 누가 커피를 쏟았어요. 한 학생이 지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의 할머니는 이미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커피가 흘러 갈색 얼룩을 만든 복도 바닥을 무릎을 꿇고 닦는 할머니의 등 위로 학생들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음악과 대학원 조교 이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8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언제나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넓은 음대 건물에서 할머니에게 매일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민준이가 유일했습니다. 어휴, 민준이, 오늘도 고생이 많다오. 할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니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거려. 할머니, 이거 간식이요.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민준이가 붕어빵 모양의 작은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받아들었고 민준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자 봉지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으며 오랫동안 민준이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층 301호 대연습실에서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학 피아노과의 간판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손꼽히는 석학, 장현우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쉰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는 장현우 교수는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업의 주인공은 피아노과 4학년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 학교의 천재였습니다. 전국 콩쿠르를 휩쓸고 이미 대학원 입학이 확정된 22살의 피아니스트. 서연아, 쇼팽 발라드 1번. 준비됐지? 장현우 교수가 팔짱을 낀 채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발라드 한 번, 지단조. 피아노 문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곡 중 하나라고 불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음악적 표현도 또래에 비하면 월등히 성숙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좋아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연습실 뒤편에 앉은 학생들이 감탄 섞인 눈으로 서연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 3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순옥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301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 쇼팽 발라드 1번. 할머니는 걸레를 든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복도를 타고 흘러와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젊고 힘찬 연주가 건물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악보를 따라 읽는 것처럼 혹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오른손 검지가 허공에서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간 눈물이 작업복 기대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황급히 소매로 눈가를 닦고 걸레를 다시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뚱거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할머니의 눈에서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마음이 울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 할머니에게 야근이 잡혔습니다. 음대 건물 3층 연습실 7개의 왁스칠을 해야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낮에 할 수 없는 작업이라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가고 복도의 형광등이 반쯤 꺼진 시간. 할머니는 묵묵히 왁스통과 걸레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3호, 304호, 305호. 연습실을 하나씩 끝내며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밤의 음대 건물은 낮과는 또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그 외에는 할머니가 걸레를 밀 때마다 나는 쓱쓱 소리만이 텅 빈 건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01호 대연습실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오늘 낮에 서연이가 쇼팽 발라드를 연주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그랜드 피아노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검은 피아노 표면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옆벽에 있는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켰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 피아노 주변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왁스통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면서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칠흑처럼 검은 몸체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피아노 뚜껑의 매끄러운 표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운 감촉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걷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쇼팽 발라드의 선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된 자기 자신의 연주였습니다. 30년 전의 소리가 뼛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스탠드 조명이 만들어낸 은은한 빛 아래 건반은 마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세제에 갈라진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 날의 가늘고 우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 동안 변기를 닦고 바닥을 문지르고 쓰레기를 치운 손 후 그 전 18년 동안은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공장에서, 새벽 시장에서 혹사한 손. 하지만 이 손이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먼저 건반을 눌렀습니다. 솔, 지음. 쇼팽 발라드 한 번의 첫 음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소리가 텅 빈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 음이 할머니의 몸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30년 만의 첫 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기억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르고 도입부의 묵직한 선율이 할머니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서툴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음과 음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마디를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듯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경직이 풀렸습니다. 모데라토 주제부에 들어서자 선율이 물 흐르듯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청소부 김순옥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낮에 연주했던 바로 그 곡, 쇼팽 발라드 1번. 같은 곡이었지만 전혀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서연의 연주가 젊은 날의 열정과 기교로 빛났다면 연주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한 음의 30년의 기다림이, 포기가, 그리움이, 그리고 자식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프레스토 콘투오코 구간에 이르자 할머니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폭풍처럼 내달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이로웠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였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쳐야만 낼 수 있는 소리. 희생과 인내, 사랑과 상실이 빚어낸 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3층 복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교 민준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온 노트북을 가지러 늦은 시간에 건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오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을 멈춘 것이 3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학생이 몰래 야간 연습을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올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생 수준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3층 복도에 서서 301호 문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불빛과 함께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김순옥 할머니가 스타인웨이 앞에 앉아 쇼팽 발라드 한 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음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주를 듣고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어떤 수준인지. 이것은 단순히 잘 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현우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악이 연주자를 통해 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민주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습실 안에서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건반 덮개를 닫는 소리. 민주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연습실에서 나와 청소 카트를 끌고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민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7분 43초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연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무대에 서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매일 인사를 나누던 그 할머니, 과자를 드리면 손사래를 치시던 그 할머니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민주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메신저를 열고 장현우 교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첨부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 녹음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 건물 301호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30년 동안 닫혀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열게 될 거라는 것을. 민준이 그 녹음 파일을 장현우 교수에게 보냈을 때 교수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 장현우 교수는 서재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에는 얼음이 반쯤 녹아 있었고 스탠드 불빛 아래 빨간 펜으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이 녹음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교수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교가 가끔 유망한 학생의 연주를 보내오곤 했으니까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쇼팽 발라드 한 번에 라르고 도입부. 교수의 손이 위스키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8마디가 지났을 때 교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6마디가 지나고 모데라토 주제부가 시작됐을 때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피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30년간 클래식 음악계에 몸담은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인생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수가 평생 추구해왔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던 것, 바로 영혼이 이 연주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프레스토 구간에서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놀라웠지만 감정의 깊이가 경이로웠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을 때 교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악보를 펼쳐놓고 한음 한음 따라가며 들었습니다. 새벽 1시 이 교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자고 있었나? 아닙니다. 교수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주자가 누구냐?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며 수천 번의 연주를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학교 청소 아주머니십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3층 청소를 담당하시는 김순옥 할머니요. 65살이시고 저희 건물에서 12년째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수는 전화기를 든 채 서재를 서성거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직접 들은 거 맞지? 녹음을 조작한 게 아니고? 교수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수는 전화를 끊고 서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수준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교 청소부라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주자는 무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무대가 아닌 세계적인 무대에 서본 사람. 다음 날 아침, 장현우 교수는 음대 건물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1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순옥 할머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할머니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며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던 그 할머니가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상황에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요. 혹시 제가 청소를 잘못한 데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용한 데서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는 할머니를 1층 끝에 있는 소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십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교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본능적인 방어. 그것이 할머니의 눈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노는 커녕 악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301호 연습실에서 쇼팽 발라드를 연주한 분이 계십니다. 우연히 녹음이 됐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그게 저하고 무슨? 할머니 이 교수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할머니의 손으로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교수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와 벌어지는 각도,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힘줄의 형태, 관절의 유연성. 실례하겠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쳐 보았습니다.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나지막이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손은 피아니스트의 손입니다. 할머니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놓지 않았습니다. 옥타브 이상을 넘기는 손 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의 독립적인 힘줄 발달. 이건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피아노를 친 사람의 손입니다. 굳은 살에 가려져 있지만 이 손의 구조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자리로 돌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 콩쿠르, 한국인, 1990년대. 화면을 스크롤하던 교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김은하. 한국 클래식 역사상 가장 빛나던 별, 호련히 자취를 감추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 속에 젊은 여성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긴 검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들고 있는 25살의 여성. 교수는 사진 속 얼굴과 눈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눈빛만은 같았습니다. 깊고 슬프고 음악을 품고 있는 눈. 김은하 교수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9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 세대 가장 시적인 피아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유럽 전역의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요청했던 사람. 그리고 1993년 이후 완전히 사라진 사람. 교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전설이 우리 학교 청소부였다고요. 할머니, 아니 김은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물이 마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눌러왔던 이름, 지워버린 줄 알았던 과거가 이 작은 회의실에서 자신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교수가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까? 세상이 당신을 원했는데 왜 사라지신 겁니까?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창밖에서 자신의 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 손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건반을 포기한 손 그리고 천천히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 연습실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장현우 교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3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1993년, 김은하는 28살이었습니다. 3년 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뒤 한국 클래식 음악계는 그녀를 한국이 낳은 가장 빛나는 피아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는 그녀의 사진이 실렸고 음악 잡지에서는 21세기를 이끌 한국의 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의 유명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고 파리, 빈, 런던을 도는 유럽 투어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전례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투어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은하의 이름은 세계 무대에 영원히 새겨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은하의 삶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하가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이가 내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남기고 그 남편도 같은 음악가였습니다. 은하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수. 1989년 봄, 벚꽃이 만개한 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유학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주 수입은 빚을 갚기에도 빠듯했고 은하는 낮에는 딸을 돌보고 밤에는 연습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도 자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하는 행복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쇼팽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돌아가면 두 팔 벌리고 텀마 하고 달려오는 작은 딸이 있었으니까요. 유럽 투어를 2달 앞둔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은하는 연습실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어머니, 지수가 갑자기 코피를 쏟고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은하는 악보를 내팽개치고 달렸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와 늘 버스를 타던 그녀가 그날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흰 불빛 아래 4살짜리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조그만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아이는 엄마를 보자 엄마, 나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은하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는 은하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 말투에서 이미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수 양은 소아 급성 백혈병입니다. 은하의 귀에는 그 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아픈 병, 4살짜리 아이의 피가 아프다니.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는 수중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상담실의 흰 벽이 빙글빙글 돌았고 은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수술. 그것만이 지수를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수천만 원이 치료 과정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상담실을 나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에는 다음 달 월세도 간신히 낼 수 있는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빌린 돈은 아직 절반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 씨, 좋은 소식이에요. 유럽 투어 계약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출국해야 해요. 파리에서 리허설이 잡혔거든요. 은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투어 계약금이면 당장 치료비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투어는 최소 석 달, 그 석 달 동안 지수는 혼자 병원에 남게 됩니다. 석 달, 4살짜리 아이에게 석 달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은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액줄에 연결된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이불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 그 순간 은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투어 취소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건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예요. 유럽의 모든 주요 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은하는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서랍에서 비행기표를 꺼냈습니다. 서울 파리, 편도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30년간 꿈꿔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그것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그리고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은하는 자신의 꿈이 함께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 다른 모든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자신의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쇼팽 콩쿠르를 함께한 피아노. 수만 시간을 함께 보낸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피아노. 중고 피아노 가게 직원이 피아노를 실어가는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은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은하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습니다. 피아노를 판 돈과 그동안의 저축을 합쳐 은하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은하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일, 시간이 자유로운 일, 그렇게 찾은 것이 새벽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해서 건물을 닦았습니다. 오전 중에 일을 마치면 병원으로 달려가 지수 곁에 앉았습니다. 세상과 차단된 유리방, 무균실 너머로 지수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면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했어? 은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청소했어. 깨끗하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지수는 유리 너머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최고. 그 작은 박수 소리가 은하에게는 세상의 어떤 기립박수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꼬박 3년. 항암 치료를 하고 골수 이식을 받고 거부 반응과 싸우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지수의 머리카락이 빠지던 날 은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이 굳고 다리에 쥐가 나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부 반응이 왔을 때는 의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은하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달라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6년 봄,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은하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7살이 된 지수가 엄마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다 나았잖아. 딸이 건강을 되찾았으니 이제 다시 피아노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이전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복고하면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은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무균실 유리 너머로 엄마를 부르던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쇼팽의 선율이 흐르면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음악은 은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두려웠던 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그때가 떠올라요. 딸이 무균실에서 엄마를 부르던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던 그게 떠올라요. 은하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어요.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그 기억도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은하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천재 피아니스트 김은하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은하도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딸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지수는 건강하게 자라 의사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며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소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때 세계가 주목한 피아니스트였다는 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수는 그저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엄마가 존경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34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매일 아이들을 진료하는 의사, 하얀 가운을 입고 어린 환자의 이마를 짚어줄 때면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지수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수에게 어머니는 한 가지 모습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 일을 하러 가는 엄마,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딸의 교복을 다림질해주던 엄마, 학비를 벌기 위해 명절에도 쉬지 않던 엄마, 지수가 의대에 합격하던 날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닦던 엄마의 뒷모습. 지수는 그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배운 것 없이도 가진 것 없이도 딸 하나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수에게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한양예술대학교 음악과 장현우 교수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대학교의 교수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걸까? 혹시 엄마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대학교 근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에 장현우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선생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겁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가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장현우 교수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선생님, 어머니의 이름이 김은하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어머니가 과거에 음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우리 엄마는 평생 청소 일을 하셨어요. 음악이라니. 엄마는 노래도 잘 못 부르시는데요. 장현우 교수가 노트북 화면을 지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1990년 바르샤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대회인 쇼팽 국제 콩쿠르의 결선 무대. 화면 속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동양인 여성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건반 위에 올려진 가늘고 긴 손가락. 화면 하단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요나 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장현우 교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쇼팽 발라드 한 번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도입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듯 그러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젊은 여성은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손가락에서 믿을 수 없는 음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음 한 음에 영혼이 실려 있었고 선율은 웃다가 울다가 속삭이다가 폭발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옆모습.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든 그 표정. 그것은 지수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지워버린 주름과 흰 머리카락을 걷어내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게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라고요? 장현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하. 1990년 쇼팽 국제 콩쿠르 준우승. 당시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낳은 가장 빛나는 천재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녀의 미래를 주목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한국의 피아노 신동, 세계를 사로잡다. 김은하, 쇼팽 콩쿠르 역대 최연소 준우승. 유럽이 기다리는 한국의 별 바래진 신문 위의 사진 속에서 25살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악계에서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해외 도피설, 사고설, 별의별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유. 지수 선생님, 당신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34대 의사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피아노 어디 갔어?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아노는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줬어. 엄마는 필요 없거든. 지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수는 손가락이 참 예쁘다. 피아노 배워볼래? 했을 때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때 엄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면 좋겠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 지수는 그때 엄마의 눈에 스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눈물 사이로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청소하러 가면서도 밤에 돌아와서 내 숙제를 봐주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 재즈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삶이 30년의 세월이 말하지 못한 비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장현우 교수가 조교민준이 녹음한 야간 연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빈 연습실에서 홀로 피아노를 치던 은하의 이야기. 세월의 무게를 담은 차원이 다른 연주의 이야기.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결심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엄마를 다시 무대에 세우고 싶어요. 장현우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자선음악회를 열면 안 될까요? 소아 백혈병 환자를 위한 자선음악회. 그 무대에 엄마를 올리고 싶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어머니의 작은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가스렌지 위에서 찌개를 저으며 어머, 지수야.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은하가 반가운 얼굴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늘 장현우 교수를 만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쇼팽 콩쿠르 영상을 본 이야기를. 1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이야기를. 은하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은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은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야, 그건 옛날 일이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의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손을 한때 쇼팽의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연주했던 손. 자선음악회를 열려고 해요. 소아 백혈병 환자를 위한 음악회. 그 무대에서 엄마가 연주해줬으면 해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수야. 저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어요. 30년이나 피아노를 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무대에 서요. 사람들이 웃을 거야. 안 웃어요. 지수야. 엄마의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를 위해 30년을 참았잖아. 30년 동안 꿈을 접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건물을 닦았잖아. 다 나 때문이었잖아.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엄마를 위해 쳐주세요. 제발. 좁은 부엌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가스렌지 위의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은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예술대학교 대공연장. 800석의 객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를 위한 자선음악회. 하지만 오늘의 연주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연주 쇼팽 발라드 1번.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드레스. 딸 지수가 직접 골라 준비한 검은 벨벳 드레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25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건반을 누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손 굳은 살은 여전했지만
지난 2달간 몰래 연습했던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매니저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은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매일 이 복도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매일 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 복도를 지금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 커튼 사이로 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들. 은하는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손이 은하의 등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은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살 때 무균실 유리 너머로 박수를 치던 아이, 34이 된 지금도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요, 엄마. 은하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할머니가 연주를 한다고. 흰 머리카락에 마른 할머니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모습은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음대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걸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피아노 앞에 도착한 은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로 무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를 팔던 날, 지수를 안고 병원 복도를 뛰던 날,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복도를 닦던 수천 번의 아침. 무균실 유리 너머로 손을 흔들던 작은 아이, 그리고 오늘 드레스를 입혀주며 엄마, 예뻐라고 말해준 딸. 첫 음을 눌렀습니다. 4단조의 첫 음이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온 한숨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머금은 한음 우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쇼팽 발라드 한 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정적인 도입부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은하의 손가락은 처음에 조금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쇼팽이 조국 폴란드를 그리워하며 쓴 이 곡은 은하의 손끝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한 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30년간 삼킨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걸었던 어둠 속 골목길이었습니다. 중반부의 격정적인 패시지에서 은하의 연주는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건반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천재의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일생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여자의 말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음악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의 음악은 그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드. 쇼팽 발라드 한 번의 마지막 부분은 폭풍 같은 격정으로 끝나지만 은하의 연주에서 마지막 음은 다르게 울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마치 오랜 비가 그친 뒤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그 마지막 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은하의 손이 건반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객석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800석의 객석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리고 점점 빠르게, 마침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공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현우 교수는 앞줄 객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음악을 연구한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음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하얀 꽃다발을 안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무대 위를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박수 속에 묻혔습니다. 지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은하가 딸을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65세의 어머니와 34세의 딸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시 쳐줘서 고마워요. 은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사랑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음악을 돌려줬어. 기립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중석 뒤편에서 조교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도 김은하 할머니처럼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연이, 삼킨 눈물이, 포기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위해 꿈을 접고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를 뿐 그 안에도 포기한 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자선음악회 이후 한양예술대학교는 은하에게 특별 강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은하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숨어도 돼. 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가르침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대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텅 빈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연습실에 불이 켜지면 쇼팽의 선율이 복도를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아침을 깨우시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혹은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한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